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책대기 입문작들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스 끝에 완독을 끝낸 자움의 카브레의 나는 고백한다 입니다. 시작은 자신의 가족 중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실수란 사실과 행복과 불행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었다는 걸 깨닫는데 이제 60년이 걸렸다고 고백을 하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몹시 그리워하면서 원고를 쓰는데요. 갑자기 시점이 전환돼서 이제 500년 전 한 수도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그 찰나? 이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 서재에 걸려져 있는 그리워하는 이의 초상화를 보면서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빠 펠릭스 서재를 탐방하고 있었는데 고문서가 한가득했고 아빠는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데 아빠 가게로 간 화자이자 주인공 아드리아는 가게 직원인 세실리아에게 악기도 있냐고 묻고 이제 막 악기 구경하면서 각 사연 있는 악기들 중에서 이제 1690년 시점으로 넘어가가지고 화재로 대재앙이 펼쳐진 파크다크 지역에 있는 자키암이란 인물의 시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핵심이자 또 다른 숨은 주인공인 바이올린 비알의 탄생과 그 소유자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자키암은 악기용 목재를 발굴하는 재능을 가졌고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화재로 인해 이제 쓸만한 나무들이 다 죽고 막 폐허 이렇게 돼버리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막 살펴보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방화범인 불사니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바로 찾아가가지고 막 따지다가 홧김에 죽여버리고 이제 자키암의 아빠는 아들이 살인을 했지만 어쨌든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키기 위해 마을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키암은 여동생에게 받은 목걸이를 챙겨서 떠나게 되는데요. 다시 또 시점이 전환돼서 아드리아는 악기 구경을 이제 다 하고 아빠와 같이 일하는 베렌게 씨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심심하면 그림이라도 뭐 그리면서 놀라는 베렌게의 말에 아드리아는 그냥 멍 때리다가 골동품 하모니카와 교환한 독수리 인형을 그리기로 하면서 이제 베렌게는 왜 아빠를 가장 잘 알까 궁금해 하거든요. 그러면서 1장이 끝나게 됩니다. 2장은 조제프란 주교가 한 학생을 로마에 보낼 생각을 하는데요.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이 학생은 바로 펠릭스, 즉 아드리아 아빠의 청년 시절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펠릭스는 대학을 진학하고 유쾌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모를린이라는 친구도 사귀게 됩니다. 펠릭스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2해 동안 좀 학기말 최우수상까지 받는 그런 우등생이었지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이제 카롤리나라는 여자에게 반해서 결국 사제의 길까지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카롤리나에게 메달 모양 보석 하나를 선물 받게 되었는데 이 또한 좀 중요한 물건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부 머리부터를 좀 축약한 이야기로 시점 순서대로 소개할까 싶었는데 그럼 너무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푸는 재미도 조금 잃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내용 정리하고 총 7부로 대서사가 펼쳐지는데 일단 제독을 하면 이제 복선들이 보이니까 다시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령 아오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 없이 이 집에 진귀한 물건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있어 묘수를 내야 해 라고 우물거리더니 문서철을 덮고 금고에 보관했다. 나는 이 말이 우리 집에 시체가 너무 많다는 말로 들렸다. 이 문장이나 모든 것은 우연이야. 우리 인생 여정에 수많은 우연이 교차하며 그 길이 달라졌다면 누가 읽을지 모르는 이 원고를 쓸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이 문장 등 상권을 읽어보면 정말 다시 읽히게 되는 문장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장편은 좀 중간에 임팩트가 있어야 끝까지 읽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정말 그 2권 초반 시대는 달라도 니콜라우랑 횟스 이 두 악마가 펼치는 악행이 완전 똑같이 재현되는 그 부분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개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상관은 정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악에 대한 고찰을 썼던 현자에게도 악은 피할 수 없게 되는. 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갈수록 재밌는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눈치가 빠른 편이 아닌데 새드 엔딩 로맨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1권의 아드리아의 영원한 사랑 사라에 대해서도 눈치를 챘거든요. 이 둘이 해피할 수 없는 이유가 하필 예상과 맞았을 때 참 슬펐습니다. 이 책 뒤에 이 가족의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실수가 사랑 때문이었다니. 이걸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그 사라 때문에 아드리아가 단 한 명의 독자를 위한 기록을 하게 되었구나 싶고 너무 애잔한 사랑 이야기와 함께 악의 씨앗으로 자라 이제 살인자의 이름을 따오게 된 그 비알이란 악기 이야기가 서로 섞이면서 읽다 보면 되게 우아한데 좀 야만적인 느낌도 막 이렇게 드는 기묘한 책입니다. 이런 괴리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익히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다 읽고 나면 너무 읽기 잘했다 싶을 정도로 여운이 좀 짙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고백한다. 제목 또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고백한다는 게 진실을 말한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 선한 게 아닐 뿐이죠. 다 읽고 든 생각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란 책을 소설로 쓴다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은 알프레트 데블린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인데 독일 출신 작가들이 명작이 많은 건 알겠는데 은근 빡센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책도 빡세냐고 물으신다면 특이하게도 처음에 이미 이 책에 대해 작가가 다 알려줍니다.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초반에 읽을 땐 뭐야 꽤 쉽잖아 라고 생각한 그 오만함을 약간 몽타주 기법이라고 되게 혼잡스러운 서술로 사람을 혼란해 줍니다. 갑자기 주인공의 그 시점, 주인공 자의 시점, 뭐 뉴스, 당시 유행하는 가사들 이런 걸로 막 콜라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막 붙이거든요. 그래서 깨진 유리 조각을 모아서 원래대로가 아닌 새로운 유리공예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책 뒤에 한 거의 90%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10%는 뭐냐 하면 이 주인공의 내면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에 이 책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주인공 프란츠처럼 인생에서 한 조각 버터 식빵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형무소에서 석방돼서 이제 프리덤, 자유의 몸이 된 프란츠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프란츠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함이 들었고 왠지 벌이 시작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방황을 하던 중 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랑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유대인의 집에 초대받아서 유대인에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그런 남자 슈테판 이야기 듣게 되면서 어쨌든 유대인이 프란츠에게 친절을 베풀었잖아요. 그 친절 베푼 사람한테 감사 표하고 이제 자기 프란츠 원래 아내의 여동생을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이래저래 막 돌아다닌 후에 프란츠는 갑자기 온 세상과 자신을 향해 한 맹세를 하는데요. 돈이 있든 없든 이제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이놈의 돈이 다 떨어지니까 자신이 어떤 놈인지 보여주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직 갱생이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일부를 좀 축약한 내용이고 총 9부입니다. 다 읽고 든 생각은 회개가 생각보다 늦는데 이겁니다. 근데 뭔가 현자들만 자기 잘못을 빨리 깨닫고 뉘우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르게 회개한다면 지금 세상은 거의 뭐 에덴 동상이죠. 저도 뭔가 제 잘못을 늦게 알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답답하게 살아서 회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늦는 경우가 많은 거니까 그런가 좀 불편한 골짜기 읽는 느낌도 있었고 이 책의 주인공이 늦게 깨닫기라도 한 게 어디야 싶은 마음도 있지만 뭔가 썩 개운치 않은 게 그 깨달음이란 게 깨달음 자체는 너무 어렵지만 망각은 너무 쉽잖아요. 그 점이 좀 찝찝하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프란츠가 끼리끼리라고 범죄자들끼리 이제 꼬이니까 되게 사기도 당하고 팔도 잃고 살해 혐의도 뒤집어 쓰지만 뭐라고 해야지? 통쾌한 맛이 없습니다. 뭔가 폭풍이 몰아쳤고 주변은 다 휩쓸렸지만 홀로 허망하게 남은 그런 기분이에요. 빈터글라스 선생님이 데블린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악몽을 꾸게 할 것이다. 독자들은 그로 인해 변할지니 만약 당신이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데블린을 조심해라 라고 리뷰글이 있는데 하필 이걸 책 다 읽고 읽게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운명을 박살 내겠다는 그 회개한 프란츠 보고 응원을 보내되 당연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 빙빙 도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카를로스 푸엔테스의 의지와 운명입니다. 이 책도 책 뒤에 전체 내용의 한 80% 정도 축약해서 보여주는데요. 프롤로그 한 바닷가에 이제 여명이 떠오르는 중 멕시코에서 1년 동안 잘린 1000번째 머리 자신을 여호수아라고 지칭한 잘린 머리가 자신의 몸뚱이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거 사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무시하려고 했지만 결국 승질머리 못 이겨서 막 패싸움이 났었거든요. 그때 자신을 도와준 예리고란 인물이랑 절친이 됩니다. 서로 죽이 척척 잘 맞던 중에 에럴이랑 금수저가 둘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접근을 하게 되고 이제 둘은 흥미가 생겨가지고 셋이 같이 놀다가 에롤네 집에 초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롤에게 자신의 아빠는 범죄로 부를 추적한 거라고 듣게 되면서 여호수아랑 에리고는 좀 에롤의 안 좋은 가정사를 듣게 되지만 그럼에도 둘은 부모가 없는 고아였기 때문에 에롤을 좀 부러워하면서 그래도 친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랑 예리고는 둘 다 독서광이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 한 명이
이 두 영재를 바로 파악해가지고 좀 둘을 위해서 너무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지만 약간 서로만 생각하고 자만심에 빠진 이 어린 영재 두 사람에게는 그저 그 새로운 선생이 꼰대로 보였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부모가 없다고는 하지만 마리아라는 자신을 돌봐주는 여자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리아가 엄마나 배모로 부르기에는 마리아가 너무 극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첫 문정할 때 반응이 너무 추잡스럽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지? 이러면서 도대체 마리아는 왜 자신의 곁에 있을까? 이런 의문도 여호수아가 들었는데 어느 날 마리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면서 공허했는데 그때 예리고가 찾아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책 뒤에 고아로 자란 여호수아와 예리고가 신학 속 카를토스랑 플룩스 형제처럼 각별한 사이다의 내용을 좀 살을 더 붙여서 소개해봤는데요.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형제가 카인과 아벨처럼 사랑 때문에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믿음사 세문집에서 책 뒤에 많은 양의 줄거리를 보여줄 때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감추는데 그게 임팩트가 확실히 세긴 센 것 같아요. 저번 성체 때도 그랬고 여기서도 숨겨진 자식이란 비밀보다 악마의 손을 잡은 대부모의 여인 때문에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여인이 되게 안타까운데 괘씸하고 되게 비열하다고 해야 하나? 근데 정말 매력적입니다. 읽으면서 주인공들보다 더 매력있는 주조연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선 은혜는 갖는 게 아닌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 요게 복선입니다. 약간 초반에 데미안 느낌 좀 있네 이러다가 후반엔 이건 카라마조프신의 형제들인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한 지독한 악마 새끼의 의지가 무구했던 이들의 운명을 쥐고 어떻게 흔들었는지 제목에서 이 의지와 운명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 역사를 좀 잘 알았으면 더 흥미롭게 봤을 것 같지만 악역을 되게 특이하게 인상 깊게 남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전개도 독특하니 내 의지가 타인의 운명에 어떻게 개입하게 되는지 혹은 타인의 의지가 내 운명을 어떻게 흔드는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똑같이 책의 내용을 거의 90%로 소개하지만 마지막이 너무나 충격으로 끝나는 레마르크의 사랑할 때와 죽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점차 독일의 패전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에 주인공이 독일군입니다. 주인공인 그레버는 잠자고 있다가 소란스러워서 깼는데 예상치 못한 휴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부대 사람들은 막 그레버를 질투하고 부러워하면서 약간 그레버는 그토록 바랬지만 정말 될 줄 몰랐던 그런 휴가에 얼떨떨하게 갔는데 막상 평화로웠던 과거의 그 고향이 현재는 완전 생각과 달리 어두컴컴하고 초토화되어 있고 화재 냄새 막 나고 막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막 폐허가 된 집들이 한가득 했는데요. 자신의 집 또한 마찬가지여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행방을 쫓게 되는 것이 이 책의 앞부분 내용입니다. 쫓는 도중 엘리자베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된 거고 그 과정들이 좀 참혹한 배경인데 너무 따뜻한 보호민 엘리자베스 덕분인지 몰라도 썸부터 결혼까지 과정들이 되게 아름다운 백일몽을 꾼 기분처럼 서술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쟁으로 무뎌질 대로 무뎌진 그레버가 엘리자베스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중에 향기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물만 묻혀도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동창인 빈딩리에서 제비꽃 향기가 나는 비누로 씻고 이제 엘리자베스와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폐허 속에서도 엘리자베스가 신기하다고 그래도 봄이 온다면서 여긴 파괴된 거리라 봄이 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디선가 제비꽃 향기가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부분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읽으면서 적당히 비겁하고 적당히 무지한 인간들이 살아남기엔 정말 좋다고 느끼는 게 그렇게 약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보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느껴졌고요. 앞서 소개한 세 권보다는 진짜 술술 읽히고 명작인 걸 바로 알 수 있지만 꼭 이렇게 잔인하게 끝나야 하나 싶은 게 너무 후폭풍이 세요. 마지막은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의 모래의 발명입니다. 이 책 역시 로맨스물인데 앞서 소개한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아리고 쌉쌀하다면 얘는 신박하고 기묘하고 섬뜩한 그런 로맨스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 책에 이 정도 새드 엔딩을 원한 거지 너무 딥한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한 섬에 더워가지고 막 수영 좀 하다가
헐레벌떡 도망가고 이제 늪지대라서 사람 살기 나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불우한 기적의 증거를 남기고자 글을 쓰기로 생각합니다. 이 섬으로 온 이유가 한 상인이 이 섬이 무인도고 전염병 근거지라서 아무도 안 간다 하니까 주인공은 목숨 걸고 이제 바다 한복판에 있는 이곳으로 온 건데 100일째 멀쩡하게 지내다가 자고 일어나니까 웬 사람들이 휴양지에 온 것 마냥 이 섬을 즐겨서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 주인공이 아까 되게 헐레벌떡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사형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기 위해 온 건데 갑자기 사람들이 붐비니까 뭔지 몰라도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사람 안 본 지가 또 100일이 넘었으니까 또 흥미롭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몰래 지켜봅니다. 들키가 조마조마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위에 앉아서 매일 저녁 석양을 바라보는 검은머리 구릿빛 피부의 여자를 가장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고민 끝에 이제 말 좀 한번 싹 걸어볼까 하는데 여자는 주인공을 완전 싹 무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공이 오기로 발각되어서 잡힌다 해도 상관없단 마인드로 주인공이 포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호러랑 서스펜스, 약간 미스터리를 넘나들면서 펼쳐집니다. 일단 다 읽고 다시 읽으면 대놓고 힌트가 있어서 되게 농락당한 느낌? 한 문장씩 읽어보면 우픈 문장도 많고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기도 한 그런 말 그대로 픽션 그 자체인 소설입니다. 심지어 해석은 이 화자인 주인공이 믿을 만한 놈인지 의문부터 같이 품게 해주는데요. 일단 좋았던 게 이 책 사파 제목마저 미완성의 비너스입니다. 이게 또 의미심장해버리고 약간 요즘 웹소설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가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픽션이기에 좀 비극적인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이야기는 약간 뒤틀린 사랑 이야기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실에 만나면 절대 안 되는 남자들의 꼴죄로 꼬인 그런 사랑 이야기는 참 흥미롭단 말이죠. 중간중간 사파도 있고 되게 더운 날 읽기 좋은 그런 바다 한가운데에서 펼쳐지는 기묘한 이야기다 보니까 지금 계절이랑 약간은 안 맞더라도 라틴 아메리카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취향일 것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간만에 돌아온 책 리뷰 영상은 저에게 책택이란 시련의 늪에 그 정점을 찍어준 재수하고 삼수하고 우수했던 책들을 모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힘들지만 성취감 하나는 좋았던 명작들인 만큼 약간 책을 좋아해서 제 영상까지 오신 책 덕후인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책은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